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인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리스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종근 평론가님과 나눠볼 이야기들 어떤 것들 준비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일회경 사태와 계속되는 여진, 여야 후쿠시마 특위 구성하고 청문회 연다, 10개월간 잡아들인 전세사기범 3,000명.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평론가님 특히 눈길 가는 주제 있으셨나요? 모두 눈길이 갑니다. 다 중요하죠. 예, 그렇죠. 뒤에 두 가지는 우리 국민들의 이 삶, 그러니까 민생과 실생활에 연관이 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첫 번째 문제로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제1야당이 혼란스럽잖아요. 네. 빨리 자리를 잡아서 정부 여당과 함께 국민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세 가지 다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에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 궁금한데요. 빨리 시작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리스토크 첫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일회경 사태와 계속되는 여진 관련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일회경 씨가 임명 9시간 만에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9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어요. 굉장히 여러 후폭풍을 불러일으켜 왔는데 당 내용까지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5일로 돌아보도록 할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 이 혁신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일회경 이사장님을 모시기로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일회경 이사장이 과거 자신의 SNS를 통해서 했던 발언들이 굉장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부분 평론가님 자세히 하나씩 짚어보죠. 네, 일회경 혁신위원장 내정자였죠. 지금은 사퇴를 했지만 이 일회경 씨가 천안함과 관련된 그런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여 남북 관계를 파탄냈다. 그 주체가 미국 패권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또 6월 6일이 현충일이잖아요. 네. 현충일 바로 전날 이런 표현들이 과거에 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 표현이 두 가지를 뜻하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천안함 사건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가에서 합수단이라고 해서 합동수사단을 꾸려서 수개월간 조사를 마친 끝에 또 외국의 전문가들까지 함께 해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결론을 북한의 이 침투, 그러니까 잠수정으로 침투해서 폭침한 사건이다 하고 어뢰에 담긴 그런 증거물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믿지 아니하고 천안함이 자폭이다라고 아예 단정을 하고 또 그것을 조작한 것이 미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일종의 음모론이죠. 그런데 그 음모론을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지금 최근 들어서 중국이 보낸 큰 풍선 기구가 미국 상공에 나타났거든요. 네. 근데 미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된 상태에서 미국은 계속 자신들의 어떤 정보가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차의 하늘에서 거대한 관측 기구라고 중국은 주장을 하지만 그런 풍선 기구들이 발견이 돼서 그것을 미사일로 추락시켰는데 그것을 두고 궤도를 벗어난 중국의 기상 측정용 비행기구를 외계인의 침공처럼 엄청난 국가 위협으로 과장해서 대서특필하고 또 골빈 한국 언론들이 이를 받아쓰기에 바쁘다. 이렇게 좀 과격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그러면서 이
중국의 관영 영자지, 즉 인민일보가 사실 중국의 관영신문이거든요. 그 인민일보의 자매지, 영자지인 글로벌 타임스의 사설을 지금 링크를 걸었어요. 사설 내용을 그대로. 그러면 이 내용 그대로라면 이분은 지금 미국이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고 중국이 하는 것은 무조건 찬성이다. 이렇게 반미 친중주의자로 지금 표현이 됐거든요. 네. 근데 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자신의 생각을 네. 주장할 수 있다고 쳐도 한 거대한 지금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정당의 혁신위원장이 이런 발언들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SNS에 올라온 글이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글이었던 것 같은데 평론가님이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은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래경 이사장은 사실 정치권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맞아요. 많았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정치의 일선에 나서서 무엇인가 의견을 내고 했던 적도 없고 또 출마를 했던 네. 적도 없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뜻밖의 인물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뿌리 깊게 그 민주화 운동 내지는 진보 운동 속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지금 알려졌어요. 처음에 서울대학교 금속공학부를 나와서 그 다음에 민청학년 사건이라고 굉장히 네. 유명한 사건입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근태 의원을 색 떠올리면 아마 민청학년이 어떤 사건인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민청학년 사건에서 그 민청학년을 발기인으로서 이제 참여도 했고 또 민주화 기업가 협회의 뭐 회장을 지냈다. 이건 뭐냐면 본인이 사업을 아주 크게 벌였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업가로서 민주화 쪽에 이 같은 생각을 가진 기업가들의 모임의 회장도 지냈습니다. 뭐 이런 모임들은 사실 근데 언론에서 알려지진 않아서 이 활동을 계속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뜻밖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자신 직접 설립한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명예이사장 또 주권자 전국회의 상임 공동대표들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평론가님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이래경 이사장이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인물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걸어오신 길은 충분히 이제 또 그쪽에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만 혁신위원장으로 이렇게 전격 임명되게 된 어떤 배경이랄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김근태 계라고 이제 GT계라고 이제 알려진 민청학년 계의 일원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네. 있는데 원래 이제 민주당의 어떤 정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정파들 속에서 뭐 정세균파라든지 또는 뭐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민청학년파라든지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뭐 부엉이 모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파들 속에서 민청학년 즉 GT계라고 불리는 김근태계는 굉장히 온건한 그룹으로 속해 있었어요. 네. 예를 들자면 유은혜 전 교육부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그 막말이나 이런 그런 이 정치적인 그런 비판 여지가 없이 아주 그 온건한 그런 온건파들인데 그 처음에는 GT계로 불렸기 때문에 이래경 이사장도 상당히 그런 어떤 김근태계의 일원이구나 이렇게 네. 이제 평가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SNS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네네. 알려지기 전까지는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당대표와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왜 경기도지사 시절에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까지 갔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여러 어떤 단체들이 모여서 이재명 지키기 운동을 했어요. 네. 그때 거기에 참여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그런 뜻을 지지했던 사람이고 또 옛날에 GT계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김근태계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약에 혁신위원장으로 한다면 사람들이 크게 반대도 안 할 것이고 또 내 뜻을 그대로 또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두 가지 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었겠네요. 그런데 이제 논란이 정말 이렇게 크게 일자 정치권 안팎에서 굉장한 또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표는 당장 비판 논평을 냈죠. 애당초 자격 없던 이 이사장의 사퇴가 성남 민심을 잠재울 수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라라고 했고요. 간만에 국민의힘의 여러 이 목소리들이 함께 입을 모았어요. 아시잖아요. 국민의힘이 좀 서로 결이 네. 달라서 예를 들어서 유승민 전 의원은 굉장히 다른 목소리를 또 내는데 유승민 전 의원조차 같은 목소리를 냈어요. 유승민 전 의원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자폭위원장이다라고 했고 이준석 대표도 또 여기에 갑자기 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차라리 김어준 씨가 모든 면에서 낫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렇네요.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오랜만에 한 목소리로 이제 비판의 네. 목소리에 이제 한 목소리를 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국민의힘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떤 비판이 좀 일었거든요. 예, 지금 이래경 씨를 임명한다는 소식이 일자마자 딱 2시간 만에 홍영표 의원이 딱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래경 이사장은 지나치게 편중되고 과격한 언행과 음모론 주장 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다. 혁신해야 할 때 리스크를 추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홍영표 의원은 부엉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친문 계열이에요. 친문이요? 네네. 친문 계열의 사실 수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송영길 당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될 때 아주 아슬아슬하게 2위로 졌거든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원과 그다음 홍영표 의원과 송영길 전 의원이 세 사람이 함께 이제 붙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홍영표 의원이 이 당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지금 선수가 되는 의원인데 친문의 수장인 홍영표 의원이 2시간 만에 이 SNS에 이 글을 올리자마자 비명계들이 한 목소리로 이건 안 됩니다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9시간 만이지만 이 홍영표 의원이 촉발했다. 완전히 기폭제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특히요.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족들의 분노가 컸죠. 네, 이 지금 사건이 말씀드렸듯이 현충은 바로 전날 터졌어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충일이 또 순국 선열 또 나래를 위해서 기꺼이 부름에 응하고 기꺼이 자신의 어떤 그런 목숨까지 바친 분들을 지금 기리는 그날 전날에 벌어졌기 때문에 천안함 유족들은 더군다나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현충원 행사에서 강력하게 야당 대표에게 항의하겠다라든지 또 여기에서 이래경 이사장을 당시에는 해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촉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사장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요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일단 민주당에 항의 방문도 하고 실질적으로 생존 장병이 이 당 지도부를 찾아가서 항의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이 일련의 논란들에 대해서요. 이재명 대표 어떤 입장을 표했나요? 네, 처음에는 기자들에게 그러니까 임명하고 한 수시간이 지나서 홍영표 의원도 이제 SNS에 글을 올렸고 또 언론이 추적을 하기 시작해서 이런 발언도 있고 저런 발언도 있고 막 속보 경쟁을 하고 있었던 차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자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찾았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천안함 관련된 어떤 발언들을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신은 정확한 내용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외에 그러면 해촉할 그런 임명을 철회할 생각이 있느냐 또 비판적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9시간 만에 사퇴를 시키고 그 이후 그 다음 날 바로 무한 책임을 느낀다라고 해서 일종의 친명계 입장에서는 사과를 했다라고 받아들일 정도의 지금 그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요즘 민주당이 계속해서 정말 내용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혁신위원장의 지정 자체도 좀 상징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래경 이사장이 적정한 인물이었는가에 대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요. 또 많이들 혁신위원장 도대체 누가 되느냐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던 만큼 어느 정도의 사전 검증 필요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당 지도부가
지금 혁신위원장을 왜 지금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까지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혁신위원장이 뭐 하는 그런 자리냐면 네. 손에 피를 묻히는 자리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네. 언제나 총선은 공천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공천 때마다 물갈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 있잖아요. 새로운 인물을 누가 어느 정당이 더 많이 보이느냐에 네. 따라서 지지율이 달라지고 그렇죠. 총선 결과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새로운 인물들을 지금 임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존의 인물들을 사퇴시켜야 돼요. 네. 일선에서 물러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런 정치인들이 가만히 그걸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반발하고 그때마다 분당도 이루어지고 해요. 그런데 그 원칙을 만드는 사람이 혁신위원장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언제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하지만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우리 당이 이렇게 혁신을 해야만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버티면서 그 지금 혁신안을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구 정치인들을 전부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인물들로 구성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욕을 먹어야 되는 혁신위원장은 어때야 되죠? 도덕성이 갖춘 인물이어야 돼요. 처음부터 도덕적이지 않은 인물이 어떻게 남을 그만두세요라고 하는 룰을 만들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일단 도덕성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참신성. 그러니까 좀 기존의 어떤 정치인들과 맥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개혁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먹힐까요? 안 먹히죠. 마지막으로 혁신성이 있어야 돼요. 뭔가 개혁을 하려는 의지. 그래서 이 당이 뭐가 문제니까 바로 이런 인물들을 채워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래경 이사장이 두 가지의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지난 그 글들이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반미 친중의 아주 극단적인 그런 글들이 이 당이 갖고 있는 운동권적 시각. 그러니까 아직도 586 운동권들이 기득권을 형성해서 이 당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혁신을 한 사람이 갑자기 그 옛날에 했던 말들이 전부 다 586 운동권보다 더 왼쪽으로 간 그런 말들을 지금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혁신을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그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때의 글들이 뭐냐면 이재명 후보는 까득까득 깨끗하고 이재명 후보는 알면 알수록 똑똑하다 이런 글들을 올렸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에 완전히 편중된 시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혁신위원장을 할 수 있느냐. 각 정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정파의 이득이랑 상관없이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네. 이재명 당대표만 이렇게 편중된 사람이다. 이런 두 가지의 어떤 글들이 지금 네. 문제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가 이런 것들을 걸렀어야 된다. 그러니까 비명계가 봤을 때도 저분은 정말 혁신적이야, 저분은 정말 도덕적이야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람을 시켰어야 됐다. 그게 지금의 9시간의 사태로 이어지는 어떤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평론가님께서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9시간 만에 바로 하루도 안 돼서 사퇴를 한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떤 것도 의미하냐면 지난번에 혁신위원장을 왜 세웠냐면 쇄신의총이라고 기억하시죠? 네, 네.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그다음에 우리 의총을 열어서 우리 당이 어떻게 쇄신할 건지를 뭐 밤샘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쇄신의총을 열었는데 아주 격론이 벌어졌어요. 30여 명의 의원들이 전부 다 나서서 한마디씩 했고요. 그때 결론을 내린 게 이거예요. 혁신위원회를 빨리 만들겠다. 그래서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주겠다라는 게 당 지도부가 그렇게 설득을 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지금 이 혁신위원장을 내세웠는데 9시간 만에 비명계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언론에서 이렇게 비판적이고 국민들 여론이 악화되면서 이렇게 좌절된 것. 이게 뭘 뜻하냐면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엄청난 지금 사실 타격을 받은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래경 이사장이 사퇴 하루 만에요. 또 SNS를 통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평가한 기사를 또 게시하면서 내 심정을 대변했다 이렇게 네. 또 글을 남겼군요. 그래서 이거
아직도 이래경 이사장이 참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받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아무리 그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은 자신이 임명됨으로써 당이 또 한 번 혼란에 지금 있잖아요. 그럼 자신은 사실 나서지 말아야 돼요. 일정 시간 동안은. 그런데 바로 나를 지금 그렇게 언론들이 하는 것은 마녀 사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정 언론, 즉 뭐 시민 언론 민들레라고 해서 그런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그런 그 진보를 표방한 그런 매체인데 네. 면면을 살펴보면 완전히 친민주당 계열의 그런 기사만 지금 올려진 그런 그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 끝내 사퇴했는데 마녀 사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를 보면 지금 민주당을 위한 지금 사실 그런 기사인지, 왜냐하면 민주당은 빨리 이걸 수습을 하고 다른 어떤 사람을 빨리 혁신위원을 만들고 해서 당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래경 이사장을 두둔을 하고 이래경 이사장이 두둔하는 어떤 내용을 또다시 이렇게 글로 올림으로써 이래경 이사장은 앞으로 SNS에 글을 올릴 때마다 아마 언론들이 그것을 받아서 기사화할 거거든요. 네. 즉 이거는 잠재우고 빨리 전환되는 것을 상당히 지금 방해하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와중에 이제 권칠승 수석 대변인 발언 역시 좀 도마에 올랐거든요. 어떤 발언이었나요? 네, 권칠승 대변인이 사실 이 부분도 조금 부적절했어요. 뭐냐면 지금 혁신위원장과 관련돼서 이래경 이사장이 천안함이 자폭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천안함의 함장이었던 최원일 전 함장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것과 관련돼서 비판적인 그런 지금 이 글들을 올리고 네. 항의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했나? 함장은 원래 배에서 내리면 안 된다.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네네. 일단 팩트 체크를 하면 네. 당시에 함장이 그렇다면 배에서 내리지 않았어야 됐는가? 함장은 그때 당시에 기사들과 남은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함장은 끝까지 생존 병사들을 지금 이함시키고 또 구출하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지금 함정을 떠난 것으로 지금 밝혀졌어요. 네. 그러면 함정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이 군사법정에서도 다 증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너 죽어라. 너 그 함정에서 왜 살아 돌아왔느냐. 이렇게까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네. 표현이거든요. 네. 그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그런 발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뭐 엄청난 지금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 결국 어제 국민의힘이 이제 권칠승 대변인에 대한 징계안도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임병헌 부대표와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징계안을 제출을 했고요.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천안함 용사들에 대해서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몇 말씀만 더 드리면 어쨌든 지금 권칠승 대변인이 한번 사과를 찾아온 장병한테 장병 여러분께 사과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찾아온 장병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함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장병한테 사과를 하느냐. 최 전 함장한테 직접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인 어제 최원일 함장과 그 다음에 권칠승 대변인이 모처에서 만나서 네. 권 대변인이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재명 대표와 방금 말씀해 주신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대면을 했습니다. 네, 최원일 전 함장 이 당시에 국회의원들과 대표가 있는 쪽으로 가서 직접 이재명 대표에게 이 지금 천안함이 어떤 사건이냐를 밝혀라. 내가 죽였다는데 북한의 만행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달라라고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고개만 끄덕이고 또 최 함장이 만나달라라고 했는데 그 면담 요청에도 답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요, 이재명 대표가 이래경 씨를 임명하며 촉발된 이 모든 문제가인 만큼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사퇴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뭐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뭐 상대당에서의 비판이라고 넘어갈 수 있을진 몰라도 당내에서 지금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 게 지금 문제예요. 당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쇄신의총에서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이나 코인 사건을 당 지도부가 제대로 지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원들의 반발에 당 지도부가 내놓은 안이 바로 혁신위원회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설득해서 내놓은 그런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이런 인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사퇴론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무한 책임을 느낀다라고 유감 표명을 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과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밝힌 만큼 어떤 책임져야 되느냐 놓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이재명 대표의 어떤 표현이 사실 적절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왜 적절하지 않았냐면 박지원 전 의원이 딱 정확하게 이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사과를 그냥 하면 된다. 사과를 하고 딱 넘어가야 된다. 천안함 유족하고 또 국민들한테. 그런데 이걸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국민과 기자들이 그럼 어떤 책임을 질 건데 하고 끊임없이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책임이라는 것을 그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할 게 아니라 나는 그러니까 사과의 원칙이 대상이 정확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재발하지 않을 것이며 무엇 때문에 사과를 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딱 지켜서 정확하게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로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무한 책임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계속 책임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을 그렇죠.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래늪처럼 그렇게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솔직히 실질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사퇴밖에 없는데 네. 사퇴할 생각이 있다면 진작에 사퇴를 하는 것이고 아니라면 사과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뭉뚱그린 사과라는 건 유감 표명이라는 건 그래서 사실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게 박지원 전 의원의 평가였고요. 저도 그 대목에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미 이건 사과를 한 거다라고 보는 이 일명 친명계와 언거주춤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비명계가 지금 충돌하고 있어서 또 당분간 또 내용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내 분위기를 좀 쇄신하려고 혁신위가 출발했던 그럼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시작부터 오히려 더 좀 껄끄러워진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갈등을 잘 봉합하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평론가님? 글쎄요. 그런데 이걸 보셔야 됩니다. 혁신위는 어차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렇군요.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쪽 당은 국민의힘은 그 내용을 안 겪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천에서 낙선한 사람들은 어차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평가는 국민이 합니다. 평가는 양쪽의 혁신, 어느 쪽이 진짜 혁신이냐를 갖고 사실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극복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혁신 경쟁을 하는 것. 누가 진짜 이 자신의 특권을 다 내려놓는지, 누가 진짜 새로운 인물들을 누가 더 많이, 어느 정당이 더 많이 끌어오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변했다. 지금 혁신하고 있다라고 진정성 있게 설득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아직은 기회가 있다. 한 번에 어떤 혁신위원장의 어떤 해프닝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민주당이 왜 혁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국민들에게 혁신안을 제대로 내놓을 사람을 선정을 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법률리스트 토크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리스트 토크 두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여야 후쿠시마 특위 구성하고 청문회 연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야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요. 국회 오염수 검증 특위 설치를 합의했다고 하는데 오랜만에 또 이제 마음이 맞은 건가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후쿠시마 관련돼서 상당히 지금 방어적인 어떤 입장만 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특위를 열므로써 공론화할 수 있다. 즉 과학자들도 부르고 그래서 이 국민들로 하여금 실제로 이 특위에서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정말 이 과학적으로 후쿠시마에 방류되는 그런 오염수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공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고요. 또 거꾸로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외 투쟁을 지금 한 2번 해봤거든요. 네. 서울에서 한 번,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한 번 해봤고, 그다음 부산에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열기가 아주 뜨겁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 수도권에서도 지금 169석, 그러니까 170석인데 30명만 참여를 했고요. 또 부산에서도 부산 의원들만 해도 몇 명입니까? 근데 8명만 참여를 했거든요. 그만큼 당대표가 직접 나서는 5개 집회인데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들의 참여가 상당히 낮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나 지구당, 그러니까 지역위원장들의 어떤 동원도가 굉장히 생각보다 열기가 낮다라는 어떤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장애 집회로 계속하는 것보다는 일단 장내에서 이런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대여 투쟁을 계속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있었겠고, 이 양쪽의 어떤 이해관계가 딱 들어맞은 상황으로 해서 특위에 대한 어떤 설치를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평론가님, 네. 해산물 좋아하세요? 정말 좋아합니다. 해산물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네. 해산물 진짜 좋아하는데 네. 이 지난 5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항만에서 붙잡힌 우럭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식품 기준치의 180배나 건축됐다. 또 이런 얘기가 전해져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원전 바로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입니다. 기준치의 180배 이르는 세슘이 검출됐고요. 지난 4월에도 쥐치죠? 쥐노래미라고 네. 불리는데 세슘 기준치 12배에 달하는 쥐치노래미가 잡혔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상 그 일본 어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국민들 역시 지금 이 계속되는 연이어서 지금 그 물고기에서 검출되는 세슘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태평양 도서 지역 주변국에서 계속 불안을 좀 호소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남태평양 피지죠. 피지에 있는 내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본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한다면 왜 자국에 두지 않는가?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언젠가 남쪽으로 흘러올 터라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고요. 일본 이제 이런 어떤 발언들이 사실 일본에서 지금 네. 그 발언들을 했다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3일이죠. 일본 국제법률가협회 토론회에 참석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미국령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남태평양의 수많은 그런 섬들을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일본 현지에서라도 어쨌든 이런 발언들을 꼭 해야서 안전성을 강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입장이고요. 이게 또 무슨 의미를 갖냐면 이 제도의 그 정치인들은 어쨌든 일본과 지금까지 협력하는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식품의 그러니까 이 안전성이다. 그 살고 있는 주민들의 그런 생활 안전과 관련된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을 직접적으로 호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마침 이 6월 8일이 세계 해양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해양의 날을 앞두고 이제 일본 대사관 앞에는요, 이제 종일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규탄 집회가 잇따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녹색연합, 뭐 환경운동연합, 뭐 이 지금
말씀드린 어떤 단체들 우리나라에 굉장히 오래된 그런 환경 단체들이죠. 이런 단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서 모여서 세계 해양의 날 바로 전날에 규탄하는 어떤 퍼포먼스를 열었습니다. 지금 오염수 정화의 핵심 설비라고 하죠. 알프스를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육상 탱크 장기 저장을 해라. 즉 바다에 방류하지 아니하고 육상에 그냥 두라라는 어떤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7월 방류가 왜 방류를 하냐면 지금 이 오염수라는 게 어떤 거냐면 원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단지 원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바닷물들을 지금 가둬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후쿠시마가 한번 원전 사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그 영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계속 축적만 탱크에 축적만 해놓은 상태인데 이제 7월 말이면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이 축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수년 전부터 계속 이제 알프스라든지 이런 그런 이 통과 필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갖춰놓고 아주 이 심해로 출수를 해서 먼 바다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만들어서 희석시키겠다라는 그런 그 방류를 하겠다라는 지금 의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밝히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그 시민단체는 앞장서서 해상에 축적을 해라, 바깥으로 내보내지 마라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국내 반대 여론도 고조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 민주당 역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또 대통령이 국익을 포기했다는 공세 수위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지금 벌써 2번이나 장애 집회를 했고요. 또 당 원내에서도 끊임없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외교적인 그런 그 스탠스를 바꿔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시찰단을 요구를 해서 시찰단을 받아들여줬고 그래서 네. 시찰단이 갔다 와서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보고도 했고요. 일본이 이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IAEA의 이 공식적인 어떤 발표, 벌써 중간 발표는 했지만 이번 달 말에 공식 그러니까 검수한 그런 결과를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실상 일본 뭐 수산물이라든지 또 후쿠시마 방류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한 상태인데 민주당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건 바로 일본의 7월 방류를 그냥 승인해 준 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오염수 방류를 철회하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국제사법소에 제소를 해야 된다. 제소를 하지 아니한 제소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 정부가 정부의 태도는 아예 일본을 미리 다 받아들인 게 아니냐라면서 이 두 가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제2광우병 사태 만들겠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다, 또 이렇게 직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두 가지 입장이에요. 하나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비과학적인 그런 선동으로 벌써 2번이나 국민들을 지금 선동했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예를 광우병으로 들었습니다. 2007년도에 벌어진 미국 수입 쇠고기의 이 파동, 그러니까 광우병이다라고 해서 6개월 동안이나 사실 집회가 계속 이어졌고요. 당시에도 많은 어떤 과학자들의 이 증언과 또 이 다큐멘터리들을 네. 통해서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어떤 용어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수입쇠고기,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해서 사실상 안 먹는 사람이 없죠. 네. 아직 과학병이라는 얘기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외입니다. 사드 배치로 인해서 성주 참외가 상당히 전자파에 튀겨졌다 네네. 이렇게 표현했지만 성주 참외 지금 그 매출이 더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두 가지 점을 미뤄봤을 때 또다시 그런 그 방사능 밥상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은 너무 과한 게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문재인 정부도 당시에 2020년도에 보고서를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는 문제가 없다라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보고서가 있었는데 네. 왜 지금에 와서 입장을 바꾸느냐, 이 두 가지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야당이 좀 검증되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불안감을 좀 높여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라는 이 의견은 또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요, 일단 국민들의 우려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우려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 원자력과 관련해서 지금 이 방사능 누출이 된 후쿠시마의 그런 이 오염수와를 걱정하지 아니한 국민은 없겠죠. 하지만 걱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해서는 과학적인 어떤 그런 그 근거와 과학적인 토론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프레임화하는 것, 그러니까 오염수를 오염수다, 직격탄을 맞아 오염수, 이렇게 어떤 표현을 하면서 프레임화하는 것,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화하는 건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의 그 어민들 역시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일단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해저 터널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예정대로 평론가님 방류가 초읽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7월이 뭐 마지막이라고 자기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탱크가 이미 꽉 들어찼기 때문에 방류냐 아니면 뭐 시민단체가 주장하듯이 육지에 매립을 하느냐. 하지만 육지에 매립을 하려고 했다면 벌써 부지도 선정을 해야 되고 상당히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지금 심야 터널을 뚫었다라고 하는 건 깊은 바다로 멀리 보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미 그것은 결정된 어떤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 그런 어떤 통과 의례처럼 보여지는 게 IAEA의 이번 달 말 공식 결론이라고 보여져요. 그렇군요. 이 얼마 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 시찰자는 보내는 등 이 정부 대응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7.6%, 신뢰한다는 응답은 29.2%였다고 합니다. 이제 오염수 방류가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당장 국민의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우선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평론가님? 맞습니다. 앵커님 표현했듯이 바로 그 논의에 대한 초점이에요. 민주주의는 수의 민주주의라고 해요. 수의 민주주의는 어떠한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서로 당사자들이 다 모여서 자, 우리 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뭐냐면 과학자들이 나서서 좀 해달라. 정치인들이 프레임화하지 말고 과학자들도 지금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학자들의 어떤 토론이라든지 증거라든지 또는 그런 과정들을 국민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 이게 정치인의 지금 올바른 것이지 자꾸 프레임화하고 또 공격하고 방어하고 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 이게 정치인의 어떤 태도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네, 좀 아무쪼록 지금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논의와 그런 절차적 과정이 절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법률리스트 토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10개월간 잡아들인 전세 사기범 3,000명입니다. 올 하반기 최악의 역전세란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10달간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서 무려 3,000명에 달하는 전세 사기범을 붙잡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000명이나 되더군요. 그러니까 이 전세 사기범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서로 조직화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 전세 사기를 한 게 아니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고요. 8일 날 지금 경찰청 수사국장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2,895명을 검거했고요. 288명을 여기서 구속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3,000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 투자 편취 조직, 그러니까 조직이 10개였고요. 또 허위 전세 계약서로 전세 자금 대출금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 자금 대출 사기 조직 등 전국에서 31개 조직을 지금 일망타진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세 피해 상담자의 60% 이상이 20, 30대라고 해요. 정말 청년층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평론가님? 기성세대는 전월세를 이렇게 계속 옮겨다니면서 정보가 많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당할 건가. 그렇지만 지금 청년층들은 그렇게 정보를 그러니까 경험과 정보를 이렇게 쌓아나올 수가 없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전세 사기에 취약한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은 그렇죠. 아파트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설 자체가 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40대 이상이 한 두 자녀
자녀 한 자녀를 이렇게 함께 하는 어떤 가정을 꾸렸을 때 빌라 오피스텔은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20, 30대가 집중적으로 빌라나 오피스텔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아예 청년만 골라서 사기를 쳤던 그런 사기범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좀 충격적으로 다가온 부분이요. 이 전세 사기에 가담한 이 가해자 중에서 10명 중에 4명이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인인 것으로 나타나서 또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가 또는 중개보조인이 아예 거의 공범이었던 거예요. 중개사들의 그 의무가 있어요. 뭐냐면 중개 매물에 대해서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근데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를 저버린 것만이 아니라 아예 사기범과 같은 그런 이 입장에서 면허를 이용해서 전세 사기를 완전히 제한한 사기 행각을 제한하는 그런 이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사실 청년층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빌라 오피스텔에 다급하게 정말 빨리 주거지를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은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중개사를 믿을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중개사가 이 매물이 깨끗하고요. 저당도 안 잡히고요. 뭐 이런 어떤 이 정보를 얘기했을 때 그대로 믿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바로 말씀하셨듯이 42.7%가 아예 이 전세 사기에 가담을 한 그런 어떤 형국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적인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요. 이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500여 명에게 총 719억 원 규모의 전세살인을 벌인 일명 빌라왕 김모 씨 사건의 공범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좀 전해주세요. 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죠. 처녀체 빌라 왕으로 알려진 김모 씨가 지금 김모 씨였던 공범들이 다 잡혔습니다. 강 씨, 조 씨, 변 씨 등 이 3명을 지금 사기 및 사기 미수죄로 구속을 했고요. 형사 8부가 이 발표를 했는데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이었고 또 부동산 중개 보조원이었고 또 명의 대여자였고 이렇게 각각의 어떤 역할 분담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 조직을 보면 그래서 이 조직 일당을 지금 일망타진한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범으로 알려진 김모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어떤 그런 이 전세와 관련돼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아무래도 전세 사기가 이제 깡통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전세 대출 규모가 지난 1분기에는 급감하다가요. 최근에 이제 금융당국의 어떤 상생 금융 주문으로 은행들이 좀 기준 금리를 좀 낮추고 동결하고 하면서 전세 대출 금리가 조금 안정화되다 보니 전세 수요가 또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세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지금 이 기사가 원래 이 지금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수개월 전부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집중된 게 이제 빌라 내지는 이제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 오피스텔에 전세를 지금 들어가는 어떤 비율이 상당히 줄어들죠. 왜냐하면 일단 전세 사기를 당한 어떤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졌었어요. 그래서 3월 말까지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죠. 금융당국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부동산의 어떤 수급 상태, 시장이 꽁꽁 얼어붙게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상금리를 낮추고 우대금리를 늘리면서 최근 들어서 한 2개월간 연속 60%를 넘어선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런 가운데요. 전세 가격이 정점을 찍었었던 그 2년 전에 전세 계약 매물들의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 시기가 올 하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하반기 역전세라는 우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최근 역전세 상황과 관련해서 내달부터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정해 대출 규제 일부 완화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문제가 있죠. 지금 정부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대인들이 갑작스럽게 지금 이 전세가 하락했는데 이것을 2년이니까 이제 올해부터 특히
올해 말까지 굉장히 폭탄처럼 지금 쏟아질 거거든요. 네. 그 2년 만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DSR을 낮춰서 임대인들을 좀 보호하자라고 지금 추경호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아니 보증금 때문에 보증금을 못 줘서 집을 팔으면서까지 전세금을 보존했던 사람들끼리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형평성이 일단 무너지는 것이고요. 사실 이게 뭘 갖고 있냐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버티면 정부가 어떻게든 해준다. 이런 어떤 그 도덕적 해이를 또 낳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이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평론가님. 네네. 주거의 안정은 정말 우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좀 하루빨리 이 주거 시장이 좀 안정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특히 하반기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한 역전세난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좀 보호할 대책이 빠르게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이종금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모두